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So many things have happened, it's hard to keep up. I agree. It's a lot to cover.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찾아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 동향부터 비즈니스 트렌드, 또 정치 현안까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통찰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그 S&P 500 지수 분석처럼 구체적인 시장 지표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AI나 ESG 같은 거시적인 경영 트렌드,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패권법 개정 문제나 국정감사에서 주목받는 정책 이슈들까지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 정보들 속에서 중요한 맥락을 좀 짚어내고 또 각 사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목표는 이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하는 순간 그걸 드리는 거죠. 하는 순간. 좋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진단해 볼까요? S&P 500 지수가 요즘 좀 불안정한 균형 상태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그걸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코스톨란이 달걀 모형이라는 틀인데요. 네. 코스톨란이 달걀 모양. 네. 이 모형에 따르면 지금 시장은 금리가 정점을 딱 찍고 내려오기 시작해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된 B국면에서 C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이클의 후반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 네. 연준이 2023년 7월에 금리 고점, 이걸 A라고 하면요. 그걸 찍은 후에 작년 9월 B조, 그리고 12월에 두 차례 금리를 내렸고 올해 9월에도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갈 일만 남은 건가요? 앞으로?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이 금리 인하가 단순히 경기를 살짝 띄우려는 연착륙 시도인지 네. 아니면 조만간 닥쳐올 본격적인 경기 침체, 즉 C국면에 대비하는 신호인지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결정적인 방향 전환은 올 연말쯤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연말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도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보통 금리 인하 시기엔 미국 국채가 주목받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미국채의 그 방어력이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대신 금과 달러가 효과적인 위험 회피 수단으로 부상했죠. 실제로 이 분석 자료를 작성한 분 같은 경우는 금리 고점, 그러니까 A국면 즈음부터 금 비중을 0%에서 25%까지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100%에 가까운 수익을 냈고 달러 투자로도 한 10%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 100%요? 금으로? 대단하네요. 네, 9월 형제 기준으로 보면 금리 고점 이후에 금 수익률이 S&P 500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단순히 주식만 볼 게 아니라 금 같은 대체 자산의 흐름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그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다던데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수가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9월 5일 기준으로 보면 53, 딱 중립 수준입니다. 중립. 근데 절필 수치보다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지난 1년간 S&P 500 지수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왔는데 같은 기간 공포 탐욕 지수의 고점은 오히려 계속 낮아졌어요. 오, 고점이 낮아졌다. 네,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시장은 뜨거워지는데 참여자들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다는 약간 불안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심리는 식어간다. 뭔가 좀 불균형이 느껴지는 그런 신호군요. 이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공교롭게도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그러니까 이가 바로 직전 하락장이 오기 전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말요? 물론 과거 패턴이 반드시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한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걸 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네.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모양만 봐도 비슷한 신호가 있어요. 차트에서도요?
어떤 패턴인데요? 2024년 8월 저점에서 2025년 2월 고점까지의 움직임을 뭐랄까 축소판처럼 반복하는 듯한 모습, 이걸 프랙탈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가 보이고요. 네, 프랙탈. 네, 특히 지난 7월 이후로는 주가가 오르면서도 변동폭은 점점 좁아지는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쐐기형. 네, 기술적으로 보면 이 패턴은 상승 에너지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포 탐욕 지수 하락이랑 맞물려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봅니다. 그럼 만약 조정이 온다면 지지선은 어디쯤으로 보고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야 할까요? 현재 주요 지지선은 60일 이동평균선, 그 최근 60거래일 평균 주가인데요. 이게 6,280선, 그리고 121선인 6,120선 부근입니다. 6,280선과 6,120선. 네,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다른 위험 자산의 조정폭이 예상보다 좀 커진다 이러면 S&P 500 지수도 6천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긴 합니다. 6천 초반까지도? 네, 다만 급락보다는 좀 점진적인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시장을 지켜보는 저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뭘까요? 장기의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은 코스톨라니 모형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즉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일 수 있다, 이 점입니다. 네, 막바지 국면. 이 말은 뭐냐면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인 반면에 예상치 못한 하락 위험은 커졌다는 뜻이죠. 소위 말하는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진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 수익률은 낮아지고 위험은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 판다는 격언처럼 너무 과도한 욕심보다는 일부 이익을 실현하면서 위험 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기 타이밍을 딱 맞추는 것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폭, MDD라고 하죠. 맥시멈 드로다운, 이걸 명확히 알고 그 범위 내에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MDD,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 네, 그리고 혹시 C국면에 하락이 온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 D국면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긴 호흡의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 이런 큰 틀의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고 감정적인 매매를 피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실제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2025년 주요 경영 트렌드를 좀 들여다보죠. 역시나 AI가 첫 손에 꼽히는군요. 그렇습니다. AI는 이제 뭐랄까, 하면 좋은 것, 이걸 넘어서 안 하면 뒤처지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는 이제 기본이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그리고 요즘 각광받는 생성형 AI, 이걸 활용한 컨텐츠 제작이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그 영역이 정말 넓어지고 있어요. 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삼성 SDS의 브리티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메일 작성이나 회의록 요약 같은 일상 업무를 돕고요. SK CNC의 솔로원은 코딩, 인사, 재무가치, 특정 직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 직무별로? 네, 제조업에서는 포스코DX가 스마트 팩토리에 AI를 접목하고 있고, 물류에서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AI로 수요를 예측하죠.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넷플릭스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도 AI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고요. 와, 정말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그런데 이런 기술 중심의 트렌드와 함께 ESG 경영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나요? ESG, 즉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필수 전략.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재 중립 목표 설정과 그 실질적인 이행, 그리고 공급망 전체에 걸친 사회적 책임 이행,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공급망 전체요? 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이후에 공급망 실사 지침이 CSDD처럼 규제도 강화되면서 이제 ESG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가 됐죠. 규제까지 강화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선 좀 부담이 클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커피 원두의 생산 이력을 추적하는 툴을 도입해서 투명성을 높인다거나 삼성전자가
CSD에 발맞춰서 협력사의 ESG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 아, 협력사까지. 네. 또 SK그룹처럼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알리100 캠페인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알리백? 네. 울릉도가 2066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섬을 목표로 한다거나 뉴욕 JFK 공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들어서는 것처럼 지역 단위의 움직임도 활발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협력사들에게까지 2030년까지 탄소 제로 전력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와, 협력사까지 요구하는군요. 그렇죠. 이런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전환금융, 트랜지션 파이낸스 활용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이처럼 ESG는 이제 구체적인 투자 결정, 규제 준수, 공급망 관리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거죠. 네. 기술과 환경, 사회적 책임 외에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문화 자체에도 변화가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 대신에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유연한 팀 기반 구조,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팀 기반 구조. 네, 그리고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도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프로세스 자체에 혁신이 요구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UiPath 같은 회사는 AI랑 자동화 기술을 통합해서 사람과 기계 간의 협업을 극대화하는 에이전트 AI,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독일 기업 SAP는 인사 HR 부서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면서 직원 경험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HR 주도의 디지털 전환. 네. SK텔레콤이 아예 스스로를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정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큰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변화가 정말 빠르고 광범위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그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시대인 만큼 잠재적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 즉 회복력, 리질리언스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회복력. 네, 이를 위해서 AI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위기관리 조직을 신설했다거나 SK하이닉스가 시장 상황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GSCM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유닐레버가 AI 기반으로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대차나 신한금융그룹 역시 AI를 리스크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트렌드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마인드풀니스와 웰빙 문화 확산이네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중요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번아웃을 겪는 직원들이 늘고 또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직원 웰빙 투자? 네. 이게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서 직원의 몰입도나 생산성, 나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다고 보는 거죠. 네. 스트레스 관리나 집중력 향상을 위한 마인드풀니스, 즉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마음 챙김 프로그램? 네. 구글의 그 유명한 내면 검색 SIY 프로그램이나 사내 VR 명상 공간 제공 같은 거요. 삼성전자의 맞춤형 건강관리 앱 삼성 웰네스나 AI 챗봇 상담 서비스, 네이버의 사옥 내 웰빙 특화 공간 확충 같은 것도 있고요. 네. 현대차가 개발 중인 차량 내 마인드풀니스 모드, 카카오가 제주 본사 캠퍼스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직원 리트릿 프로그램 등도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께 기업들이 이제 직원의 잘 사는 것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군요. 이걸 종합해보면 2025년 기업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변화에 대한 민첩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효율과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ESG 경영을 기업 문화 깊숙이 내재화해야 하고요. 네. 조직은 더 유연하고 디지털 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하고요. 동시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또 구성원들의 웰빙까지 챙겨야 하는 그야말로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네.
비즈니스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여러 논평들을 통해서 정치 영역의 기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주로 언급되나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 성과가 자주 거론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점이 대표적이죠. 네, 코스피 상승률.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은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당초 대통령 개인 소신은 10억 원 기준 유지였던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네, 그랬죠.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이 이미 우리 정부의 방향을 가리키는 상징이 돼버렸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죠. 유연한 입장. 네, 이게 원칙과는 별개로 정치적 현실과 여론을 고려하는 감각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이상적인 정책 원칙과 또 복잡한 정치 현실, 그리고 여론 사이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경제나 현실 정치 감각 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당정 간의 갈등이나 내부 혼선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특히 그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에 야당과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요. 네. 당내, 특히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노출됐습니다. 하루 만에 번복이요? 네, 이 과정에서 합의 과정의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특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 의무 의혹 관련해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협치와 봉합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 주목받았습니다. 네, 협치와 봉합은 다르다. 네, 이게 특검 연장 불가라는 당 지도부의 초기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야, 당내 역학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군요. 청취자 여러분께 정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와 권력관계, 그리고 리더십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검찰개혁 같은 핵심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본인이 과거 검찰 수사의 피해자였다는 그런 개인적 감정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국민을 위한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칙 기반. 네, 서두르지 않고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행정부, 특히 총리실 주도로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총리실 주도로? 네, 경찰의 보안 수사권 이관 문제처럼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외교 문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억류됐던 사태나 과거 칼파로 팔기 사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고요?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라는 외교적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네, 문화적 차이.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국 현지 투자 환경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사실상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해석이 우세합니다. 경고 메시지요? 네, 진출한 우리 기업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한 셈입니다. 네, 칼파로 팔기 사건은요? 칼파로 팔기 사건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형식을 빌려서 미해결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진실규명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외교 무대에서의 발언 하나하나에 담긴 숨은 의미와 또 과거사 문제처럼 해묵은 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정치권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움직임은 없었나요? 권성동 의원 관련 소식도 있던데요. 네,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됐군요. 네, 통일교 관련 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네, 과거 신천지 사례처럼 종교단체가 당원 가입 등을 통해서 특정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과 연결될 수 있어서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특히 통일교 측에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까지 숨가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가오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정책 이슈들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선정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정한 4가지 핵심 이슈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한미-조선협력과 MRO, 즉 유지보수 정비사업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MRO 사업 실효성. 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 속에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사업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들 기업은 이미 미 해군과 함정 정비 계약 MSRA라고 하죠. 이것까지 체결했고요.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비 분야에 국한된 거고, 함정 건조 같은 더 큰 규모의 협력으로 나아가려면 미국 내 법 개정이나 행정명령 같은 미국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 미국 내 법 개정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연 이 협력을 통해 한국 조선업계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싱크홀 문제군요. 맞습니다. 도심지 지반 침하, 즉 싱크홀 예방 대책의 실효성 점검입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나 강동구 등에서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불안하죠.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까요. 과연 기존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허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특히 지반 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는 중점 관리 대상 시설 지정 실적이 전국에 단 5곳뿐이라는 통계는 좀 충격적입니다. 5곳뿐이요? 전국에? 네,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대책인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사안이죠. 자, 세 번째는 지난번에 큰 이슈가 됐던 통신사 해킹 사건이네요. 네, SKT 해킹 사건 후속 조치와 통신망 보안 강화 문제입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약 2,700만 건이 해킹으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700만 건? 네. 그런데 이후 SKT가 침해 사실을 늦게 신고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 심지어 정부의 잔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증거 분석이 어렵도록 서버 기록을 임의로 조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증거 분석 어렵게요? 네. 정부의 후속 조치 역시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국가기관망인 통신망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관리 감독 역할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 교육 현장의 문제군요.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문제입니다. 2025년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네, 올해부터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듣는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당장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어떤 어려움인가요? 학생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교사 부족? 네, 이게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 충분한 교원 확보나 행정적 지원 없이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국정감사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전, 교육, 미래 산업과 직결된 중요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이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국정감사가 단순히 정치 공방의 장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삶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습니다. 변동성 큰 시장 상황 속에서의 투자 전략부터 또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의 핵심 트렌드,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쟁점들까지 정말 정신없이 흘러왔네요. 네, 정신없었지만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변화,
불확실성, 그리고 그 속에서의 방향 찾기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 불확실성, 방향 찾기. 네. 투자 전략을 짜든 기업을 경영하든 정치적 논쟁의 맥락을 이해하든 혹은 중요한 정책의 미래를 가늠하든 이제는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동인과 여러 정보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각이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기업 경영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AI 기술의 전면적인 도입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봤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와 웰빙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효율성과 인간성. 그렇죠. 얼핏 보면 효율성과 인간성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고 부담을 덜어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AI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만들어낼까요? 와.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기업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